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편에서는 이바우의 이야기가 이어졌지요. 왕복 200리길 벽사역을 찾아가 동학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벽사원님으로부터 멀리는 상감에 이르기까지 능멸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양반을 업신여기고 상께 올리는 진상품을 못 올리게 하고 디딜방아를 놓아 벽사역과 한양을 향해 찌어대며 벽사원님과 상감을 저주한다는 서찰을 전달한 것이지요. 돌아오는 길에 페랭이를 쓴 낯선이가 계속 쫓아오는 느낌을 받고 불안불안해하던 이바우가 먼 길을 갈 때 사람 하나 앞장 세우고 가면 심심치 않다는 생각에 서로 통성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김성분이라는 사람으로 이미 이바우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슬슬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3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따라갑니다. 제3권 슬픈 운명. 괴이한 처외삼촌집. 김성부는 산비탈길로 이바우를 안내했다. 첫눈에 그것은 마을로 통하는 길이 아니다 싶었다. 바우는 불안스러웠다. 오늘 내가 도깨비에 홀렸는지도 모른다. 그냥 튀어버릴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너무 깊은 산골로 들어와 있었다. 노영, 시방 어디로 가고 있어? 이바우가 물었다. 이것은 새길이요. 노영이 항상 다니는 그 길로 갔다가는 번거지들한테 붙들리요. 이제는 거지반 왔소. 김성부는 거지반 왔노라고 하면서도 계속 가기만 했다. 이바우는 발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새까만 산줄기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덕도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김성분이 저만큼 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말했다. 이 산구비만 돌아가면 집이 나오. 그 산구비를 돌아가자 숲속에서 누구냐 서라 하고 소리치며 희끗한 것들 둘이 뛰어나와 앞을 막아섰다.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이바우는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김성분이 발을 멈추었다. 다가선 희끗한 것들이 어둠에 묻힌 김성분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아이, 별동이 성님 아니요? 아따, 나 별동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들은 한마디씩 했다. 한쪽은 중키쯤 되었고 다른 한쪽은 장대처럼 키가 컸다. 중키는 목소리가 굵은 반면 큰 키는 목소리가 가늘었다. 그들 둘은 뒤따르는 이바우에게로 다가섰다. 이 어른은 니시오? 키 크고 목청 가느다란 사내가 김성분에게 물었다. 알 바 아니라 잘 모시기만 하거라. 부축해서. 김성부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총총 걸어갔다.
중키는 남고 키 큰 사내만 이바우 옆으로 붙어 섰다. 그것은 부축이라기보다는 도망치지 못하게 붙드는 것이었다. 이바우의 팔 하나를 잡아 끌고 있었다. 나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이것 오시오. 이바우가 팔을 뿌리치며 말을 했지만 키 큰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까만 어둠을 뒤바란 노거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여기가 어디쯤 될까? 자울제 근처에도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와 울창한 숲이 있었을까? 새까만 어둠 저쪽에 불 둘이 빤했다. 움막 한 채가 있었다. 검은 어둠 담긴 부엌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방이 둘 있었다. 양쪽 창에 불빛이 어리어 있었다. 사리반으로 들어선 김성분이 바른 쪽 방문 앞 대돌 밑에 엎드리면서 별동입니다. 통지는 차질없이 잘했사옵니다. 하고 말했다. 방 안에서 굵은 목청 하나가 하고 목을 가다듬더니 수고했다. 어서 건너가 쉬어라. 하고 말했다. 김성부는 이바우에게 자기처럼 꿇어 앉으라고 했다. 이바우를 붙들어 잡고 있는 키 큰 사내가 이바우를 무릎 꿇게 하였다. 여기 수상한 손 한 사람 모시고 왔사옵니다. 수상한 손이라고? 방 안의 목소리가 되묻고 나서 꾸짖듯이 말했다. 수상하고 수상하지 않고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수상하고 또 따지고 보면 조금도 수상한 것이 없는 법이다. 건너가 보거라. 김성부는 왼쪽에 있는 방문 앞으로 가서도 같은 말을 했다. 안에서 들어오라고 했다. 이바우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수상하다고? 김성분의 말이 가슴을 억눌렀다. 김성분이 이바우를 마당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속닥거렸다. 문을 열고 이바우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키 큰 사내가 이바우의 등을 걷어 밀었다. 이바우는 떠밀려 대돌 위로 올라섰다. 방 안에는 흰 바지 저고리에 알상투를 한 사내 둘이 앉아 있었다. 작달막한 사내는 바람벽을 향하고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중들같이 면벽 참선을 하고 있는 듯 싶기도 하고 자기 속에 하늘님한테 심고를 하고 있는 듯 싶기도 했다. 빼빼 마른 데다가 얼굴이 갸름하고 눈알이 튀어나온 사내가 이바우를 맞아들였다. 그는 이바우를 흘끗 보고 턱으로 윗목 구석을 가리켰다. 이바우는 윗목 구석에 앉으면서 중도에 도망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인사드리시오. 우리 중형님들이십니다. 이바우는 두 알상투들을 번갈아 보았다. 기껏 그의 나이 또래밖에는 되지 않을 듯 싶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릴 것 같기도 했다. 속이 뒤틀렸지만 그는 그들을 향해 절을 했다. 면벽의 사내는 꼿꼿이 앉아있기만 했고 빼빼 마른 사내는 반가부좌를 든 채 윗몸을 양옆으로 천천히 흔들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사내의 눈은 형형했다. 그 눈길은 이바우의 얼굴과 가슴에 구멍을 뚫어내는 것 같았다.
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시오? 이바오는 얼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두들겨 패. 면벽을 하고 있던 사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바오는 흠칫 놀랐다. 이 사람들은 대관절 무얼 하는 사람들일까? 생긴 것이 쥐야. 양반 놈들한테 붙어서 가엾 쓴 사람들 피 뽑는 일이나 앞장서고 그러겠어. 면벽하고 있는 사내가 돌아 앉으면서 눈을 번쩍 뜨고 이바오를 쏘아보았다. 그 사내는 애꾸눈이었다. 이바오는 가슴이 후들거렸다. 비위가 뒤틀렸다. 어떻게 남의 생김새를 감히 쥐 같다고 말해버릴 수 있을까? 빌어먹을. 이 무슨 더러운 수모인가? 그는 도망치지 않고 따라온 것을 또 후회했다. 기씨를 만나 역졸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더구만요. 김성분이 거들었다. 김성분이 귀신 같은 놈이라고 이바오는 생각했다. 내가 기실 허삼봉을 만나 역졸들을 청한 것을 이놈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 분심이 끓었다. 지난번에 다녀간 홍집강도 이바오란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요. 이바오는 가슴이 찔끔했다. 옆에 앉은 김성분의 얼굴을 다시 뜯어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김성분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싶었다. 얼굴에 불화를 끼얹은 듯 화끈거렸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 이름이 이바오렸다. 빼빼한 사내가 다짐을 받듯이 말했다. 이바오가 그렇다고 했다. 빼빼한 사내가 버럭 고함을 치듯이 말했다. 이놈아,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분수다. 이럴 수는 없어 이놈아. 천하의 무도한 놈 같으니라고. 이바오는 뒤통수를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면벽을 하고 있는 애꾸눈의 사내가 냉랭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인 법. 못된 짓을 하는 놈은 끌어내다가 추리부터 들어야 해. 이놈들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바오는 마주 앉은 빼빼한 사내와 면벽을 하고 있는 애꾸눈이 사내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김성분의 얼굴에는 경멸하는 빛이 어리어 있었다. 새터말 홍순서는 이놈들과 어떻게 내통을 하고 있었을까? 돌아가면 그 사실마저도 고참봉한테 일러 바쳐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여기서 탈 없이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뜻밖의 큰 수확을 얻은 셈이 될 듯 싶었다. 죄송합니다. 못난 소견머리에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거느리면서 그저 목구멍을 메우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 일이 되었사옵니다. 다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사옵니다. 이바오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채 했다. 사실은 고참봉에 심부름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저 그 어른의 서찰만 가져다 줄 뿐이지 그 속에 어떤 사연이 적혀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요. 그래, 내 그간 내 놈이 한 소행들로 봐서는 내 놈의 발목 하나를 끊어 놓으라 할 일이다마는 내 아버지를 보아서 그냥 보내주기는 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그 고약한 참복놈의 손발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빼빼한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놈, 내가 짓거린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지는 말아라. 애꾸눈이 사내가 이바오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바오는 그들 두 사내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병심하고 또 명심하겠사옵니다. 애꾸눈이 그 사내가 호통을 쳤다. 너 이놈, 비굴하게 굴지 좀 말아라. 내 아버지 이마동의 아들답게 좀 자신만만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겠느냐? 이바오는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더 깊이 숙였다. 애꾸눈이 타이르듯이 조용조용하게 말했다. 이놈아, 비단옷 입고 갓 쓰고 쌀밥에 고기 반찬만 먹고 사는 놈들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기 위해서 또 그 벗을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내 놈은 거친 나물죽으로 허기진 배를 간신히 채우고 죽노릇이나 다름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주제에 왜 그렇게 비굴하냐? 이바오는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밥을 하늘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누리려는 사람들한테는 억누리기 편하도록 더 납작 엎드려주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되라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빼빼한 사내는 측은한 눈빛으로 이바오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애꾸눈이 사내는 힘주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바오가 이미 더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다. 이바오는 그들을 속으로 비웃었다. 지금은 이렇듯 잘난 체들을 하지만 멀지 않아 그들은 자취도 없이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이들도 자기 아버지 이마동같이 자기 아내나 자식들을 눈 쌓인 허허 벌판에 맹수들만 들끓는 속에 버려두고 천둥 벌거숭이같이 나대고 있는 것이다 싶었다. 이바오는 자기 아버지 이마동같이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자기는 자기의 어머니나 자식들을 아버지 이마동처럼 팽개치지 않으리라 했다. 그는 고참봉을 믿었다. 고참봉은 끝내 자기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고참봉은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고참봉이 그를 자기의 수족처럼 신임을 할 것이다. 그때 고참봉은 빚을 탕감해주고 아내 구름례를 풀어줄 것이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빼빼한 사내가 김성분에게 말했다. 잠깐! 애꾸눈이 사내가 외눈으로 이바오의 얼굴을 뚫을 듯이 쏘아보았다. 이바오는 그 눈길을 피했다. 성분이 내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너를 안내할 것이다. 애꾸눈이 말에 이바오는 멍해졌다. 애꾸눈이가 분명히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스스로를 채근했다. 이바오는 가슴이 떨렸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아, 살아계셨구나. 아버지가 두려웠다. 뵙기 싫었다. 아버지 이마동이 살아있다면 그 아버지도 그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를 들어 알고 있을 터였다.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고 꾸짖을 것이 뻔했다. 젠장칠 하고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나랏잎을 거부하곤 하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이 그는 싫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처럼 비굴한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미리 당부를 해두는데 오늘 밤 내 아버지를 여기서 배운 이야기는 이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알겠느냐? 심지어는 내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나하고 약조를 할 수 있겠느냐? 애꾸눈이가 송곳처럼 날카로운 외눈으로 멍해진 그의 눈을 헤집으며 다짐을 받으려 했다. 네, 약조하겠사옵니다요. 이바우는 얼떨결에 말했다. 만일 오늘 밤 있었던 일을 함부로 지분거리면 혀를 뽑을 것이니라. 애꾸눈이가 독살스럽게 말했다. 이바우는 빼빼한 사내와 애꾸눈이 사내에게 머리를 깊이 숙여 김성분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김성분을 뒤따라가는 채하다가 도망을 치리라고 바우는 생각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이자, 아자, 동자 그 어르신을 굉장히 무섭게 알고 드높이 떠받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요. 김성부는 앞장서서 가며 말했다. 마부의 아들 말똥이. 숲길이었다. 숲 사이로 별들이 총총했다. 푸른 별, 붉은 별, 노란 별들이 섞여 있었다. 그 별들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별들처럼 붕붕거리는 듯 싶기도 하고 절의 쇠북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슬한 파도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했다. 별로 가파르지 않은 구릉을 굽이 돈 뒤에 김성분이 발을 멈추었다. 검은 장막 같은 숲 사이로 불 하나가 빤히 보였다. 바위의 가슴에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다. 찬바람이 그 불 깜빡이는 숲 쪽에서 건너왔다. 이바우는 아버지를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이마동의 삶은 아버지 이마동의 삶이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들인 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라고 강요할 터있다. 이것이 당신 아버지 무덤이요. 절을 하시오. 만일 김성분이 그를 이끌고 간 곳이 그의 아버지의 무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바오는 우두커니 서서 별들을 바라보았다. 두어 걸음 앞장서서 검은 장막 같은 숲속으로 들어가던 김성분이 그를 돌아보았다. 어서 오시오. 오래전부터 당신은 바우, 우암 두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당신이 직접 두 아들을 불러오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두 아들들이 속을 차려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 찾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한이 참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이젠 많이 늙으셨어요. 이바오는 흥 하고 아버지 이마동을 비웃었다. 당신의 아내와 아들, 딸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배골코 추위에 떨고 괄시를 받고 옥에 갇히면서 두들겨 맞도록 버려둔 식구들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 않을까. 그는 하고 한숨을 쉬었다. 젊은 시절에 끓는 혈기 때문에 저지르기 시작한 나라님에 대한 그 엄청난 거부의 몸짓은 도저히 벗어 던져버릴 수 없는 고질병인 모양이다. 나는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속으로 불쌍한 아버지 하고 중얼거렸다. 이 깊은 산속에서 유배된 것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가엾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보면 기절초풍할 만큼 잘 살아버리려고 작정을 한 채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아버지의 길을 등진 채 어떠한 수모도 다 이겨내고 있었다. 그는 큰아들인 자기를 무시하고 작은 아들인 우암만을 대견스럽게 여기곤 하던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동생 우암에게도 복수를 하고 싶었다. 우암이 그놈은 결국 동학패들을 가까이 하고 남의 계집을 차고 나대다가 제 팔자를 망치고 말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놈은 아버지 이마동의 관계를 위해 파놓은 도랑을 그대로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에 가장 멍청한 놈들은 관에 저항하는 놈들이라고 이바오는 생각했다. 자기는 반드시 관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 붙어서 살림을 일으키고 입신양명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아들 달섬이도 그런 사람으로 키울 작정이었다. 딸도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보낼 참이었다. 고참봉은 멀지 않아 회령진의 전방을 차릴 것이고 공공연하게 일본인 와타나베와 무역을 트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전방에 앉히고 관리하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모든 수모를 참아낼 참이었다. 그의 아내 구름내가 밤마다 고참봉의 잠자리를 시중 들고 있곤 한다 할지라도 그는 모르는 채 할 참이었다. 그는 끝까지 고참봉을 하늘처럼 섬기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언젠가는 그 고참봉한테도 복수를 할 참이었다. 그와 아내 구름내한테 고통과 수모를 준 만큼의 복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 고참봉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거나 자기를 만만하게 보고 그렇듯 많지도 않은 빗대에 아내 구름내를 잡고 있다거나 그는 결코 그 참봉을 용서할 수 없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모아야 한다고 이바오는 생각했다. 일본 상인 와타나베가 회령진에서 무역을 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일본인은 무역을 틀 뿐 아니라 고기잡이도 대대적으로 하고 갯벌밭에다가 농사지을 땅도 만든다고 했다. 고참봉 밑에 있으면 와타나베하고 가까워질 터였다. 언젠가는 고참봉을 배반하고 그 일본인 밑에 찰거머리같이 붙을 참이었다. 이바오는 몸을 돌렸다. 나라님을 거역한 아버지가 싫었고 동학이 싫었다. 아버지와 동학은 멀지 않아 죽어가고 소멸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동학은 일종의 역질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 감히 양반과 관할을 업신여기는 동학패들은 도깨비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바오는 숲을 벗어났다. 잠시 멈추어 섰다. 서북쪽으로는 산이 첩첩했고 남으로는 별로 넓지 않은 들판이 펼쳐졌다. 그 들판을 건너가면 내덕도로 가는 길이 나올 듯 싶었다. 길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들판 끝머리 어디쯤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찾아 떠나리라 했다. 김성분이 그를 쫓아왔다. 이바오는 김성분을 따돌리고 들판 쪽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김성분이 그를 부르면서 달려왔다. 이바오는 숨이 턱에 찼다. 붙잡히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한데 김성분은 어두운 길을 비호같이 달려서 금방 이바오를 따라잡았다. 이바오의 팔 하나를 낚구어 챘다. 이바오는 이놈을 휘둘러 엎어버리고 달아나자고 생각했다. 왜 이러시오? 아버지를 뵙기 싫다는 것이오? 아니면은 아버지께 인도해 준다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이오? 이바오는 김성분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 김성분의 손을 뿌리쳤다. 김성분이 이바오의 팔을 놓쳤다. 이바오는 길을 버리고 들판을 휘질러 줄다름질 쳤다. 김성분이 다시 바오를 붙잡았다. 이바오가 김성분을 밀어치기로 넘어뜨리려 했다. 김성분이 지지 않고 되치기를 했다. 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 서로를 치고받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바오는 김성분을 당할 수가 없었다. 김성분의 주먹질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택견의 기술로서 팔을 꺾으려 들었다. 이바오는 팔과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참아낼 수 없었다. 그는 아!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성분은 바위의 팔 하나를 비틀어 잡은 채 이끌었다.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이렇게 짐승같이 코를 꿰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법이오. 이바오는 씩씩거리며 끌려갔다. 이거 두고 갑시다. 이거 놔요. 이바오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가더라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했다. 자기의 아버지이므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분이 그를 놓아주었다. 이바오는 흐트러진 옷매무시를 고치면서 당신은 모르요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속을 당신이 알 까닭이 없지요. 이바오는 개처럼 치저댔다. 왜요? 이마동 그 당신이 친아버님이 아니시오? 김성분이 어둠 묻은 바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바오는 김성분의 말을 듣지 못한 채 했다. 김성분 쪽에서 몇 마디의 말을 더 물었지만 이바오는 입을 홀매져 버렸다. 다시 김성분을 뿌리치고 달아나려 하지도 않았다. 이바오는 김성분을 뒤따라 걸으면서 혼자서 씩씩거렸다. 하고 코방귀를 뀌기도 하고 스팔끝 어쩌고 저쩌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결국 그들 부자 사이의 만남을 억지로 주선한 김성분은 중간에서 매우 곤혹스럽게 되었다. 김성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자였다.
이바우의 아버지 이마동도 아들 바우와의 만남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꼿꼿이 앉은 채 눈을 내리깔고 이바우의 절을 받을 뿐이었다.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지도 않고 손을 잡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집에 있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아들 바우가 들어설 때 한 번 흘끗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이 친아버지와 친아들의 만남일까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방 안으로 들어서서 아버지 이마동 앞에 엎드려 큰절을 드리는 이바우도 마찬가지였다. 10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온 아들의 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살아있음을 껄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이마동은 혼자서 기거하고 있었다. 안쪽 바람벽에 패인 홈 속에 솥의 기름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가끔씩 기름 찌꺼기가 심지 밑에서 톡톡 튀곤 했다. 검은 떼국에 절은 버들고리짝 하나가 윗목 구석에 놓여 있었다. 이마동의 잠자리는 정결했다. 누군가가 늘 손을 보아주는 듯 싶었다. 베개도 깨끗했다. 머리맡에 분청 호로병 자리끼도 놓여 있었다. 젊은 첩을 데리고 사는지 모른다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이렇게 사느라고 자기가 불행 속에 빠뜨린 집안 식구들을 까맣게 잊고 살아오겠지 하고 이바우는 아버지 이마동을 증오하고 경멸했다. 이마동은 하얀 무중의 바람이었다. 반가부좌를 들고 윗몸을 옆으로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바우의 옆에 앉은 김성분이 한숨을 쉬었다. 두 개의 거대한 바위 틈에 압착이 된 듯 그는 숨이 막힌 것이었다. 부자간의 만남이 이렇듯 냉랭할 수가 있을까? 이바우가 한사코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도망을 치려 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을 듯 싶었다. 한데 이들 부자 사이에는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렇게도 너덜건 돌덩이들처럼 쌓여 있기에 이토록 서로의 사이에 찬바람을 일어나게만 하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하고 이마동의 목을 가다듬었다. 이바우와 김성부는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이마동의 목 가다듬는 소리는 커다란 울림과 함께 분출하고 있었다. 이마동은 자기의 내부에 드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목 가다듬는 소리는 바로 그 성벽을 감돌아 나오는 듯 싶었다. 이마동의 깊은 속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아들 바우가 보기로는 그의 아버지 이마동은 인정도 사정도 없는 위인이었다. 아내도 자식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다.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매진할 뿐이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따르는 부하 김성분이 보기로는 이마동은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위인이었다. 대쪽 같은 위인이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르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쩌면 속에 철옹산성 같은 담 연나문개쯤은 겹겹이 둘러쳐 놓고
살아오고 있었다. 그의 목 가다듬는 소리는 적어도 그의 철옹산성들을 울리고 나오는 것일 터였다. 이바울을 보는 이마동의 눈빛은 아들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제 목구멍 채우기에만 급급해하는 가엾은 미물 하나를 대하는 측은한 눈빛이었다. 이바울은 우라가 치밀었다. 당신의 작은 아들 우암이 찾아왔어도 이렇듯 냉랭했을 뻔했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우암이라면 아마 부둥켜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손을 끌어다가 잡아 흔들어 주었을 것이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껄껄거리고 너털거렸을 것이다. 이바오는 얼른 아버지 이마동의 앞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온 김성분이라는 자가 가증스러웠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바오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고 여긴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한테는 내 길이 있을 뿐이다. 이렇듯 산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원수다. 나는 다시 아버지 때문에 관아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하늘의 해 같은 상감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헛똑똑하고 헛야무진 사람들을 나는 경멸한다. 내게는 그런 자들을 발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바오는 아버지 옆을 얼른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일어날 뜻을 비치며 말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김성분이 이바오를 말렸다. 아니, 이것이 무슨 소리요? 김성분은 이마동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다. 오랜만에 부자상봉하였는데 하룻밤 머물면서 그간의 회포도 좀 풀고 그래야지요. 이마동은 눈을 감고 있었다. 돌장승같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방이 절벽으로 가로막힌 듯 싶었다. 김성분은 숨이 막혔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풀어놓고 싶었다. 이바오는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힘껏 고개를 저었다. 속에서 뜨거운 울분이 끓어올랐다.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 그의 입을 통해 분출했다. 벌레같이 목구멍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늘 그 목구멍 때문에 밥이 허둥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요. 벌레 같은 사람들은 밥이 곧 하늘이니까요. 하늘을 어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김성분을 향해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 이마동을 향해 한 말이었다. 이바오는 아버지에게 절을 했다. 울분을 이 끝에 깨물었다. 이마동은 눈을 감은 채 한결같이 윗몸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고만 있었다. 이바오는 몸을 일으켰다. 김성분이 그의 손을 잡아 주저앉히려 들었다. 그들의 옷자락이 일으킨 바람에 솥의 기름불이 심하게 일렁거렸다. 이러지 마십시오. 내일 어산 이접주댁에 가서 입도례를 올리고 가시죠. 아버님께서도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노영은 해야 할 일들이 대상 같습니다. 기왕 그 마을 고참봉하고 가까이 지내시니까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우리 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헤아려둬야 할 것입니다.
이바오는 고개를 저으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는 백성들을 미혹 속으로 이끌어다란 동하기 싫습니다. 새 세상이라는 것도 싫습니다. 종같이 살더라도 가족들을 편히 한 곳에서 뿌리를 붙박은 채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토굴이나 띠집 속에서 살지라도 등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게 하고 싶습니다. 해초죽, 나물죽만이라도 배를 채우며 살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섣부르게 똑똑하고 야무진 채 하면서 식구들이 내내 관제를 당하면서 살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바오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그는 안간 힘을 쓰며 말했다. 지금 돌아가서는 남의 각시에 홀려 달아나고 없는 그 똑똑하고 야무진 우엄이란 놈이 장가들이는 문제를 해결지어 주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자식한테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올바로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 마을 정신 나간 어떤 놈들은 만호를 죽이겠다고 디딜방아를 놨어요. 그 방아 머리를 만호에 사는 객사를 향해 놓고 찌어댄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호 장군 휘하 수군들이 벌떼들같이 물려나오는 것을 보고 왔어요. 마을에 아마 떼죽음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우아미도 거기 연루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집안에 뭔 일이 있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김성분이 대꾸를 하지 못하고 이바오를 멀거니 보기만 했다. 이바오는 김성분과 아버지 이마동을 싸잡아 경멸하듯이 말했다. 세상 햇사치 마십시오. 설사 그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차하면 그것이 올 동안에 우리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가족들 다 죽어 자자빠진 뒤에 새 세상에 온들 뭘 할 것이오. 죽 끓여서 식힐 동안이 어려운 법입니다. 그것 쑤어 식히고 있는 동안에 식구들이 다 굶주려 죽는단 말입니다. 나는 그 새 세상이란 것이 싫소. 그거 좋아서 천둥 벌거숭이들 같이 날뛰는 사람들이나 그 새 세상이란 거 맞아들여서 잘들 사시오. 노영,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눈을 올바로 크게 떠서 세상을 보십시오. 바야흐로 큰 바람, 큰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성분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태껏 눈을 감고 있던 이마동이 눈을 떴다. 씁쓸해하게 웃었다. 고개를 저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보내주도록 하거라. 그 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다. 이바오는 친저리를 쳤다. 그 사람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그것은 부자지간의 천륜을 거부해버린 말이었다. 그래, 이바오는 이바오이고 이마동은 이마동이다. 눈을 힘주어 감았다. 새파란 어둠이 눈앞에 맴돌았다. 속에서 불똥 같은 오기가 솟구쳐 올랐다. 어디 두고 보자. 동학패들 몰살당하는 꼴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기어이 보고 말 것이다. 이마동이 말을 이었다. 동박새가 어찌 구만리 장천 날아가려 하는 대봉의 뜻을 짐작할 수나 있겠느냐.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동박새였어요. 아버지는 대붕인데 그 밑에서 뜰 것이 나왔어요. 놀 것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 우암이 당신 같은 대붕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 자식만 이뻐했어요. 그래요. 지역보 각시나 넘보는 그 호로 자식 불러다가 하늘 천번만번 거역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이바오는 악을 쓰듯이 말했다. 그래요. 그래. 대붕들끼리 구만리 장천 훨훨 잘들 날아다니십시오. 그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김성분이 따라왔다. 아버님한테 이렇게 불효를 하고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죄하십시오. 아버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자기의 아내나 아들, 딸들을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게 하고 싶지 않은 남정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영의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셨어요. 새 세상을 불러오자는 생각에 쓰지요. 당신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대신에 세상의 모든 아내나 자식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방원은 소리치며 줄다름질을 쳤다. 머리 위에서 별들이 수런거렸다. 그의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불처럼 들솟았다. 숲을 헤쳐가면서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벌써 죽었어요. 나는 아비 없는 노노 자식이지만 진짜로 제 속마음을 말해볼 거라고. 아비 없이 사는 것이 그렇듯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이바오는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이마로 들이받고 싶고 주먹으로 쥐어 지르고 싶고 발길로 걷어차고 싶고 이빨로 물어 뜯어대고 싶었다. 물에 풍덩 뛰어들어 뒹굴어대고 싶었다. 만일에 눈앞에 여자 하나가 나타나면 강제로 눕혀놓고 옷을 벗기고 올라타고 싶었다. 문득 장쟁이 고랑의 외딴 주막을 떠올렸다. 그는 그 주막을 향해 줄다름질 쳤다. 그 주막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고 있는 참새만한 주모가 있었다. 벽사역 행보 때마다 그는 거기에서 국밥을 시켜 먹곤 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아누워 있었다. 그 시어머니 몰래 주모를 꼬여내리라 했다. 그 주모의 눈은 은근하게 그의 눈과 맞부딪히곤 했다. 이날 아침나절에도 그는 주막에서 잠시 쉬면서 닭배기 한 사발을 사 마셨었다.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가고 참새는 작아도 알만 잘 낳는다고 했다. 그 주모에게 닭배기 한 사발을 청하리라. 그녀가 닭배기를 가지고 오면 다짜고짜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복록방으로 들어가리라. 그래, 나는 아비 없는 호루자식이다. 그는 검은 산과 먹달깃빛 하늘을 향해 앙앙거렸다. 주막에 이르렀다. 불이 꺼져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주모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의 앓는 듯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이바오는 다시 소리쳐 주모를 불렀다. 주모, 나 내덕도 이바오라는 사람이요. 닭배기 한 잔만 좀 주시오.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대오리 문이 열리고 참새만한 주모가 나왔다. 복록방에 손이 들었는데 어쩌게요? 주모는 간드러진 소리로 말하면서 굼뜨게 나왔다. 별빛에 비친 주모의 머리에 희끗한 것이 동여져 있었다. 머리가 아파서 흰 데님으로 머리를 질끈 동인 것이었다. 이바우의 머릿속은 재빠르게 회전했다. 과부는 남정네 생각이 많이 나면 생머리꼴이 아프다던 것이다. 하필 이때 어느 몹쓸 놈이 복록방에 들었단 말인가. 그럼 이 여편네를 어디로 끌고 갈까?
부엌에 나무청이 좋다. 이바오는 그 주막의 제법 드넓은 나무청의 모양새를 알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참새만한 그 주모가 술을 거르고 있는 부엌과 그 나무청을 들여다 보았었다. 잔솔가지들과 갈퀴나무가 야트막하게 쌓여 있을 뿐이다. 이바오는 대돌 앞에 선 채 기다렸다. 부엌 안으로 들어간 주모는 애초부터 불을 밝힐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술을 거르기 위해 동이를 열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섰고 대뜸 주모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주모는 버둥거리면서 반항을 하였다. 한 손으로 방을 가리키며 무엇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잠들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그가 그녀를 나무청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렸을 때 그녀는 죽은 듯이 몸을 맡겨버렸다. 그녀는 호치마를 입고 있을 뿐이었다. 마른 솔잎사귀들이 등과 허벅다리를 찔렀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아비가 없어. 나는 아비 없는 호루자식이란 말이요. 이바오의 그녀의 저통을 한 손으로 찍어 누르면서 속으로 소리쳤다. 안간 힘을 끙 하고 썼다. 서둘러 바지를 끌어내렸다. 그는 그녀의 깊은 살 속으로 돌진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북처럼 등을 구부렸다. 다시 끙 하고 힘을 썼다. 이때는 오히려 그녀가 재빨리 그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그들의 몸이 섞였다. 그녀가 그의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아 조여댔다. 천하 제일의 목자 이계추. 이마동은 아들 바우가 외쳐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꼿꼿이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밤길을 헤쳐가고 있을 아들 바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여기서 내덕도까지가 몇십 리인가. 자고 날이 밝은 다음에 가라고 할 것을 그랬다 싶었다. 그는 혀끝을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가슴 억누르고 쓰라리게 하는 비애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바우의 반발을 아버지인 자기가 길들이고 가르쳤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나도 그와 비슷한 반발을 내 아버지한테 하여 오고 있었다. 바우는 그 반발을 아버지인 나한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마동의 아버지 이계추는 바우보다 더 충직한 사람이었다. 한양의 왕십리에서 목자 노릇을 하던 위인이었다. 그는 말밖에 몰랐다. 이계추는 사사로이 김좌근 일가의 전용 말들을 키워주며 살았었다. 젊어서 감목관을 따라 제주를 자주 왕래하다가 발탁이 된 것이었다. 예쁘면서도 순하고 잘 닿는 말 4마리를 골라다 놓고 착실하게 건사해주면서 번갈아 탈 수 있도록 해준 덕에 그는 목자위전 이결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세금도 면제받았고 김세도가의 썩고 넘쳐나는 곡식을 몇 가마니씩 얻어다가 먹고 살았다. 사는데 불편이 없게 되자 왕십리 어구 주막의 국밥 말아주는 과부 하나를 보았다.
그 과부한테서 이마동을 낳았다. 마구간 옆에 움막집을 하나 짓고 아예 거기에 북박아 버렸다. 이마동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되던 해에 말 발굽에 차여 죽었다.